남편이 죽은 날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그대로였다. 0원. 나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당신 참 끝까지 똑같네. 내 남편 김도윤. 68세. 평생 성실했고 평생 가난했던 남자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우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올해로 41년이었다. 긴 시간이었다. 하지만 돌아보면 특별한 일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늘 성실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도박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외도 같은 건 더더욱 없었다. 하지만 돈도 없었다. 정말 놀랄 만큼 없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다. 지방청 작은 부서에서 퇴직할 때까지 일했다. 승진도 크게 하지 못했다. 사업을 할 배짱도 없었고 투자를 할 배짱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남편에게 불평했다. 여보, 우리도 집 좀 넓은 데로 가자. 남편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그 말은 결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 포기했다. 그래, 우리 인생이 다 이런 거지. 딸이 대학에 갈 때도 집을 넓히지 못했다. 결혼할 때도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 나는 그게 늘 미안했다. 딸은 괜찮다고 했지만 사위는 아니었다. 사위 김태훈.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식사 자리에서 사위가 물었다. 아버님은 왜 평생 공무원만 하셨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그게 제 성격이어서요. 사위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존중이 아니었다.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좀 억울하지 않아? 남편은 웃었다. 뭐가? 사위가 당신 무시하잖아.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답답했다. 당신은 왜 화도 안 내?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사람은 각자 보는 세상이 다르니까.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남편은 늘 그랬다. 조용했고, 무심했고,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같았다. 은퇴한 뒤에도 남편의 생활은 비슷했다. 매일 새벽 5시. 남편은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갔다. 산책 좀 하고 올게. 나는 대충 대답했다. 그래요. 남편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작은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는 그 가방이 늘 궁금했다. 하지만 묻지 않았다. 어차피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동네 공원 혹은 도서관, 그 정도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남편이 쓰러진 건 비 오는 날이었다. 그날도 새벽 5시. 남편은 평소처럼 집을 나갔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아침 9시쯤 전화가 왔다. 김도윤 씨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응급실. 남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다. 의사가 말했다. 심장 쪽이 안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멍하니 물었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그날 밤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너무 조용하게. 마치 원래부터 그렇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처럼. 장례식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직장 동료 몇 명, 동네 사람 몇 명, 딸 부부. 그게 전부였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나는 집에 돌아왔다. 집이 너무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손에 들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고 나니까 허전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 서류, 약봉투, 평범한 것들 뿐이었다. 그런데 맨 아래 서랍에서 갈색 봉투 하나가 나왔다. 겉면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지영에게.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다. 검은 카드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라이빗 뱅킹 고객 카드. 나는 웃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카드 뒤에는 은행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다음 날 그 은행을 찾아갔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았다. 프라이빗 뱅킹. 남편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식탁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검은 카드였다. 두껍고 단단한 재질. 겉면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다. 단지 작은 글씨로 은행 이름과 PRIVAT BANKING 이라는 문구만 적혀 있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뭐지 도대체? 남편이 이런 카드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우리 집 통장은 늘 비슷했다. 월말이 되면 거의 0원.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여보, 우리 좀 아껴 써야 해. 남편은 늘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이 그때는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표정이 조금 이상했다. 어딘가 여유로운 얼굴. 나는 그걸 그저 남편의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다른 의미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카드를 가방에 넣었다. 확인만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다. 은행 건물은 생각보다 컸다. 유리로 된 높은 건물. 문 앞에 서자. 괜히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몇 번이나 돌아가려 했다. 아니야. 이거 분명 뭔가 착각일 거야. 하지만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은행 안은 조용했다. 나는 창구로 가서 카드를 내밀었다. 직원은 카드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달라졌다. 아주 잠깐이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직원은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다. 나는 의자에 앉았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다. 몇 분 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왔다. 그는 나를 보더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도윤 고객님 보호자 되십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내입니다. 남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문이 닫히자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노트북을 열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혹시 이 카드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나는 서랍에서 발견한 이야기를 했다. 편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잠시 후 그는 화면을 나에게 돌려 보여주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화면을 바라봤다. 처음에는 무슨 숫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0이 너무 많았다. 나는 눈을 깜빡였다. 이게 뭐죠? 남자가 말했다. 현재 고객님의 총 자산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얼마라고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다. 약 300억 원입니다. 나는 웃었다. 정말로 웃음이 나왔다.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우리 집 통장은 늘 0원이었습니다. 남자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생활계좌였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남자는 파일 하나를 꺼냈다. 김도윤 고객님은 약 20년 전부터 저희 은행 프라이빗 고객이셨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20년.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남자는 설명을 계속했다. 고객님은 매우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셨습니다. 장기 채권 투자, 해외 펀드, 그리고 일부 기업 지분 투자까지. 나는 멍하니 물었다. 그런데 왜 저한테 말 안 했죠? 남자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객님의 요청이었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어떤 요청이요? 남자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가족에게 자산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왜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것도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았다. 겉면에는 남편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영에게. 나는 한동안 그 글씨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남편이 나에게 남긴 편지였다. 남자는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께서 사망 후에만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물었다. 이 돈 전부 남편이 만든 건가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네.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축적된 자산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남편. 통장 잔고 0원.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사실은 300억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도대체 왜?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편지를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은행을 나왔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남편이 쓰러졌던 날처럼. 차 안에 앉아. 나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가방 속에는 남편의 편지가 있었다. 나는 그걸 꺼냈다. 봉투 위에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영에게.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다. 그 편지가 내가 알고 있던 남편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몰랐다. 차 안에서 나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남편의 발걸음처럼 들렸다. 매일 새벽 남편이 조용히 집을 나가던 그 소리. 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갈색 봉투. 겉면에는 남편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지영에게. 나는 그 글씨를 한참 바라봤다.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의 글씨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익숙한 글씨였다. 남편의 글씨. 나는 숨을 고르고 읽기 시작했다. 지영아.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떨어졌다. 평생 가난한 남편처럼 살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난한 남편. 나는 그 말을 마음속으로 수없이 했었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걸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내가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멈췄다. 돈 때문에 불행해진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나는 다시 편지를 읽었다. 사실 나는 공무원이 되기 전에 사업을 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사업. 나는 그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30대 초반에 친구와 작은 회사를 만들었다. 나는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회사였다. 직원도 몇 명 없었고
사무실도 작았다. 하지만 운 좋게 회사가 빠르게 성장했다. 나는 손을 떨었다.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나는 평생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만 알고 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회사 매출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멍하니 읽었다. 처음에는 좋았다. 하지만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친구도 변했고, 직원들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그 문장이 이상하게 마음을 때렸다. 나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무섭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 가슴이 이상하게 아팠다. 남편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편지를 꼭 쥐었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이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숨을 삼켰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그래서 나는 회사를 떠났다. 내 지분을 팔았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바로 지금의 300억이었다. 남편은 계속 적고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기로 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거야. 편지의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나는 돈이 우리 가족을 바꾸는 걸 보고 싶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남편은 계속 적고 있었다. 그래서 돈을 숨겼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우리가 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행복했다니. 나는 평생 불평만 했는데.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지영아,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다. 나는 멈췄다. 이 돈은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차 안은 여전히 빗소리로 가득했다. 나는 중얼거렸다.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던 남편. 사실은 300억을 가지고 있던 남편. 그리고 그 돈을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남긴 남편.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돈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갈등을 가져올 거라는 걸.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 남편의 편지는 내 손에 그대로 들려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읽었다.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나는 중얼거렸다. 여보, 당신 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300억.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에게 너무 큰 돈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돈이 기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더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집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거실에는 남편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사진 앞에 서서 말했다. 당신 이런 걸 왜 숨겼어?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전화를 들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몇 번 울렸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시 말을 하지 못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소연아, 집에 올 수 있니? 딸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 괜찮아? 나는 말했다.
응, 괜찮아.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과 사위가 집에 왔다. 사위 김태훈. 나는 그 사람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 겉으로는 예의가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특히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늘 마음에 걸렸다. 사위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다. 어머님 무슨 일입니까? 나는 식탁 위에 편지를 내려놓았다. 이거 읽어봐. 딸이 먼저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읽는 동안 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가 물었다. 무슨 내용입니까? 딸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아빠가 300억을 남겼대. 사위는 웃었다. 농담이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은행에서 확인했어. 그 순간 사위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주 미묘하게. 하지만 나는 분명히 봤다. 사위는 의자에 앉았다. 잠깐만요. 그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물었다. 어디 은행입니까? 나는 말했다. 강남지점. 사위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자산 정리를 해야겠네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남편은 아직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데 사위는 이미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딸이 말했다. 태훈아. 사위는 딸을 보며 말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님, 이 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 모르겠어. 사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계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며칠 뒤 사위는 다시 집에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다.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뭔데? 사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말했다. 제가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 중입니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사위는 말을 이었다. 투자금이 조금 필요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위는 계속 말했다. 물론 그냥 달라는 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얼마? 사위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50억 정도면 됩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50억. 그 숫자가 너무 쉽게 나왔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태훈아. 사위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편지 다시 읽어봤니?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었다.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다. 사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머님, 그건 그냥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차갑게 식었다. 나는 처음으로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 생각이고. 사위는 표정을 굳혔다. 어머님, 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현실적인 이야기 할게. 사위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말했다. 이 돈 아버지 뜻대로 쓸 거야. 사위의 눈이 흔들렸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다. 사람들을 위해 쓰라는 뜻. 사위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다. 어머님, 300억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위는 말을 이었다. 그 돈이면 가족 인생이 바뀝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숨긴 거겠지.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남편이 왜 그 돈을 숨겼는지.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 거실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야.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 통장 잔고는 늘 0원이었던 사람. 그런데 사실은 300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이미 여러 번 읽은 편지였다. 이 돈은 내가 쓰라고 남긴 돈이 아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사람들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다. 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어. 당신 뜻대로 할게. 며칠 뒤. 나는 은행을 찾아갔다. 직원이 물었다. 자산운용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나는 말했다.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김도윤 장학재단. 남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위가 와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왔니? 사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나는 조금 놀랐다. 사위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그날 돈 이야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은 다 그런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위가 다시 말했다. 어머님 재단 만드신다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위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도와도 될까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그래.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1년 뒤. 김도윤 장학재단은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꿈을 포기하려던 학생들. 어느 날, 한 학생이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나는 웃었다. 고마운 건 내가 아니야. 학생이 물었다. 그럼 누구예요? 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내 남편. 집으로 돌아와. 나는 사진 앞에 섰다. 여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남긴 돈 잘 쓰고 있어. 그날 밤. 나는 남편 꿈을 꾸었다. 남편은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지영아. 나는 대답했다. 응. 남편은 말했다. 이제 됐다. 나는 울면서 웃었다. 그래, 이제 됐다.